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도시개발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뭐 논밭, 임야 같은 미개발지를 최초로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최초로 시가지로 개발해서 그다음 뭐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각종 기반시설 같은 걸 건설해서 일종의 신도시 사업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공부해서 우리가 시험이 이제 평범하게 나오면 한 6문제까지는 우리가 6문제 중에서 4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심화 내용도 있고요. 첫 번째 테마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사업하는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에서 이제 개발계획이라고 지시하는 계획을 배웁니다. 자,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제 우리가 뭐 또 다음에 배우시는 정비 사업이 있죠. 정비 사업은 구시가지를 정비, 이렇게 노후한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있는 정비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장소가 도시개발 구역이 되겠죠. 자, 한마디로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장소가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기본 용어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의 절차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A타입의 순서가 있고 B타입이 있어서 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사업의 A타입의 원칙적인 절차인데, 자, A타입 순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도시개발 구역인데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관청이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사업을 할 건지, 사업 시행 방식을 뭐 전부 수용을 할 건지, 전부 환지로 할 건지, 아니면 섞어서 혼용을 할 건지, 사업의 방식과 사업 시행자 같은 것들을 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인데, 자, 개발계획에다가 사업 시행자 이름, 사업 시행 방식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적어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2번 순서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구역까지 정하고 나서, 자,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 도면을 그려서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가받고 그다음에 공사에 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 순서가 개발계획 먼저 하고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실시계획으로 넘어가서 인가받고 공사로 착수하면 A타입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B타입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B타입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자, B타입은 다른 건 아니고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을 두 번째로 하고 나서 실시계획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상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적 같은 용도지역에서는, 자, 우리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A타입은 원래 개발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가고 사업 순서가 실시계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A타입 순서인데 원칙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자, 우리 비도시지역이 어딥니까?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에서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요 개발계획 수립과 요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을 두 번째 순서로 하고 실시계획을 세 번째 순서로 간 다음에 사업의 공사 착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순서가 A타입하고 B타입에서는 이 앞 단계에서 순서가 바뀌는구나. 자, B타입이 중요하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에서는 이 개발계획을 구역 뒤에 수립할 수 있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시행자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자, A타입이든 B타입이든 간에 여기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특이하게 사업 시행자가 여러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후보가 있고 그 중에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데, 자, 사업 시행자는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합니다. 지정권자.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하고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입니다. 자, 시도나 대도시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인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관청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나 대도시인데, 자, 그 사람이
자,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데 사업 시행자가 우리 공공 시행자가 이렇게 1, 2, 3, 4번 4명이 있고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시행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시행자들이 쭉 이 5번부터 12번까지가 있어서 자, 민간 시행자 후보도 있고 공공 시행자 후보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자, 공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공공 시행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같은 이 국가하면 대표적으로 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장관들이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1번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중에서 행정청 시행자고, 요 2, 3, 4번은 공공시행자 중에서 이제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1번만 행정청이요. 공공시행자 중에서 이렇게 1, 2, 3, 4번이 있는데, 1번 시행자만 행정청, 나머지는 공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이 우리 토지공사, 뭐 농어촌공사, 뭐 관광공사 같은 공기업이 있고, 이 공공기관은 뒤에 가서 이제 7개를 따로 좀 정리할 겁니다. 이 공공기관에 무슨 공사 이렇게 붙은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뭐 관광공사, 뭐 작년에 새로 추가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항공사가 추가됐습니다. 공항 근처에 신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 공공기관 그냥 개수만 알아주세요. 7개. 자, 정보 출연기관도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보 출연기관 2개, 공공기관 7개인데 이 공공기관하고 정보 출연기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LH 같은 국가공기업들. 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지방공사라고 해서 여기 SH공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 3, 4번 같은 공공시행자가 있고 공공시행자 중에서 1번만 행정청이고 나머지 2, 3은 4번은 이게 공기업들입니다.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이고요. 자, 민간시행자. 자, 도시개발구역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 조합이라는 법인 형태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법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회사 개념인 주택법상 등록을 한 건설업자,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 우리 학교 시간에 배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이 조합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도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외우는 건 아니에요. 민간 시행자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절차가 A 타입하고 B 타입이 있었어요. 개발계획 먼저 수립고시하고 도시개발 구역 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서 공사 착수하는 단계.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같은 데서는 구역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서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공시행자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있고 민간시행자 8명 후보가 있어서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사업시행자를 정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도 나왔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결론,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니까 우리 특광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세종시는 좀 빼고 생각해요.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시는 적용이 안 되고 특별광역시, 그 다음에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하고 도지사를 말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시도지사 그러면 특광도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광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시험은 열어놨었죠.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경기도하고 뭐 충청남도에 걸친다든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정할 사람 1명을 정하는 겁니다. 자,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1명을 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사에 해당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도 있네요. 자, 여기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나 대도시라고 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권이 넘어가 있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자,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천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 참고로 보시고 1번하고 5번은 좀 쉬운 겁니다. 자, 보시면 2번 잘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요청을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동료 장관들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구역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제안을 받았을 때, 자, 우리는 여기서
요청과 제안이라는 걸 구별해야 됩니다. 요청은 이제 관청끼리 하는 게 요청이고, 자, 관청 행정청이 아닌 자한테는 제안이라는 걸 국토부 장관이 받습니다. 자,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행정청은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는 걸 하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자, 국가공기업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한테. 그러면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요청받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제안받았을 때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누가 제안을 하는지, 누가 요청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제안 같은 거 할 때는 면적 30만 이상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의사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가 뭔가요? 여기 아까 우리 앞에서, 자,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정할 사람 1명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회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자, 왜 요청을 할까요? 같은 관청끼리이기 때문에. 자, 공공기관회장은 우리가 토지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공기업하고 정보출연기관회장, 자,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게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도개발센터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국가공기업들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 제한을 받아서 구역을 정할 수 있고, 시도의사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시도의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이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5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이 3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33회 때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20만으로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토주택공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한 경우라면 안 되겠죠. 이거 30만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으니까 이 공공기관의 장인 토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장인 회사의 그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했을 때만 정확하게 이게 조건이 맞아야지만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정 요청이 있는데, 지정 요청 딱 들어가시면, 자, 이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경우니까 그거 말고 요청이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자, 여기 특광도지사보다 하급자죠. 자, 시군구청장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광도지사, 시도지사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지정권자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앞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거 있고, 추가적으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도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하급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특광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 여기 뒤에 시군구청장, 요 특광도지사보다 하급자인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자가 되어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자, 요청이라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요청자 앞에 또 제안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제안은 아까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제안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요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거고, 이번에는 자, 그러한 제안 말고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12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번 시행자고 6번 시행자인 조합을 뺀 나머지 10명이 제안자가 되어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가면 이제 답변이 가겠죠. 근데 제안자가 제안을 해서 시군구청장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그럼 제안을 또 받아서 요청이라는 형태로 또 요청이라는 게 올라가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자기 아래 요청자가 있고 시군구청장이라는 시군구청장 말고 요 아래 시군 제안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는, 자, 10명의 시행자가 제안자가 됩니다. 자, 10명 시행자는 아까 공공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빼고 공공기관, 정부출연, 지방공사 이렇게 공공기관 4명 중에서 3명만 1, 2, 3번, 2, 3, 4번. 자, 민간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빼야 돼요. 아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안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하고 조합을 빼라고 했으니까 번호상에서 국가나 지자체 1번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6번 빠지면 토지 소유자, 이전법인, 주택법상 아파트를 짓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해서 민간시행자 중에서도 조합을 빼고 제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자가 누구한테 제한하는 건가요? 시군구청장한테 제한서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한서를 내고 이 제한서가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요청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요청자가 되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을 따로 봐야 됩니다. 자, 민간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까 우리 제한자가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민간시행자가 제한하는 경우에만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 중에서도 여기 2, 3, 4번이 제한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빼고 민간시행자 중에서 이 조합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제한을 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민간시행자가 제한하는 경우 자, 제한하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전체 제한 면적이 만약에 뭐 9만 제곱미터면 9만 제곱미터의 3분의 2면 6만 제곱미터 땅을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한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문제에서 29회 때라든가 23회 때 자꾸 이걸 토지공사라든가 지방공사로 바꿉니다. 자, 공공기관인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민간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때 동의가 필요 없고요. 민간시행자가 제한할 때 아까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렇게 민간시행자가 제한할 때만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제한이 들어가면 답변 통보하는 건 1개월입니다. 자, 제한을 받은 사람은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고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안에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 통보기간 답변을 주고 1개월 정도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국토기획법에서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었죠. 자, 우리 주민들이 국토기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면 45일 안에 답변 통보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건 30일 연장하는 건데 1회 하나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면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안에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토기획법이랑 헷갈리지 않게끔 보십시오. 자, 비용부담. 자, 신구청장은 제한을 받아주면 제한자랑 협의해서 구역 지정을 위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가장 큰 행정구역 신구청장한테 제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자한테 비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그때는 가장 큰 행정구역 신구청장한테 제한서를 제출해라. 이런 것들 한번 제한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구역으로. 자, 이렇게 조심할 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분할을 하거나 결합했을 때 자, 분할 후 각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결합했을 때도 자, 결합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했을 때 각각의 분할된 구역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서로 떨어진 구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결합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입니다. 자, 도시개발 지정 규모의 결론은 가장 면적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자, 면적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주거 상업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공장 같은 거 정해야 되기 때문에 1만보다 큰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크게 정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녹지지역은 전체가 아니라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전체 주거지역, 전체 상업지역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여기 녹지지역에서는 보존녹지가 빠집니다. 자, 보존녹지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존녹지는 안 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생산 녹지가 구역 면적의 뭐 100분의 30 이하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는데 그냥 일단 무시하고 자,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면적 자체가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역보다 30배 이상으로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구역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자,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자, 법정된 기존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30만에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지정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커야 된다. 자, 그런데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자, 거기다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맞으면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완화해서 좀 더 쉽게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만 같은 거 예외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렇게 1만, 3만, 1만, 30만이라고 면적 이상으로 외웠는데 여기 노란색 명칭이 지정되면 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취락지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 국토계획법상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자, 좀 전에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9천 제곱미터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자, 잘 보세요. 자연녹지 앞에 취락지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녹지란 땅 위에 국토계획법상 취락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면 여기 취락지구, 취락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면 도시개발구역을 9,0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실 때 취계지, 취계지 국가균형발전, 취계지 국가균형발전이 나오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래가 1만, 3만, 1만 이상, 면적이 30만 이상, 그리고 뭐 아파트 연립짓고 초등학교하고 4차로 이상 도로가 나오면 10만 이상으로 도시적 외의적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할 수 있다. 왜? 취계지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이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심한형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이 조항 결론은 장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자연녹지 뭐 1만 이상, 생산녹지 1만 이상, 비도시역은 30만 이상이라고 지정 규모를 배웠는데 자, 문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에서는 자, 면적도 맞아야 되지만 이게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 자연녹지 중에서 여기만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같은 것들 장소를 정하는 추가 요건이 있고 다만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장소일 때는 요 자연녹지하고 요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서만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다음 주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좀 전에 지정권자 보셨고 지정 규모를 보셨어요. 이제 지정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다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정 절차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기초조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데 기초조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장소에 가서 자, 토지, 건물, 공작물, 뭐 주택 수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임의 규정으로 먼저 기초조사를 처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의견 청취,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래서 의협심 같은 걸 거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자, 의견 청취가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 보시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공람은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주는 것이고, 이 공청회는 이제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주는 것인데,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변경할 때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람이나 공청회란 요 단어를 잘 보시면 면적이 100만 이상과 면적이 100만 미만일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여기 좀 먼저 보십시오. 자, 우리 공람이나 공청회란 단어는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을 먼저 하고, 공청회를 면적이 100만 이상 크기 때문에 이것들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라는 겁니다. 자, 면적이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2번 나왔습니다. 좀 오래된 문제인데, 자, 좀 전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인데, 자, 도시개발 구역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면 공람이라는 걸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면적이 100만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뭐 90만, 뭐 50만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오면 공람을 먼저 하고 나서, 공람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 구역의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50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틀리죠. 150만이면 100만 이상이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들을 때 이 공람이나 공청회를 100만 이상일 때하고 100만 미만일 때를 나눠서 구별하는 게 포인트고요. 자, 협의와 심의입니다. 자, 우리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서, 자, 지정권자가 구역을 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시도나 대도시가 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것도 하나 있어요. 지정권자가, 자, 구역 같은 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는데, 자,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권자 중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자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추가 협의.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지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인데, 자, 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정하면 되는데, 자,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추가 협의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아까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들을 때 100만 이상이면 공람 먼저 하고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100만 미만이면 공람 먼저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처리하는 거고, 또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가 구역을 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심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또는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라면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면적 100만 이상일 때, 100만 미만일 때 주민 의견 듣는 거하고,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또 심의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관보나 공보에다 고시한다.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사는 공보라는 신문에다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은 이제 관보라는 신문에다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나 특광도는 이거 시군구청장한테 송부하고,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람을 시킵니다. 또 14일 계산할 때는 뭐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건 어떤 새로 이제 생긴 조항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14일 이상 공람시킬 때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 100만 이상일 때, 100만 미만일 때 요거하고, 여기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 누가? 시도나 대도시의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를 법률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의제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의제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 되는데, 자, 우리 여기 7가지 개발행위는 국토기획법에서는 여기 하얀색 써 있는 5가지만 개발행위였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2가지
개발행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5가지에다가 2가지를 추가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더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우리 보통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도심지 외곽지,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비도시면 주로 논밭 이런 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현장은 아직도 농지지만 자동적으로 법률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의제됩니다. 의제. 자, 도시개발구역만 지정고시가 되더라도 자, 이미 시가지 사업이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더라도 미리 이 지역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려면 원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추락지구로 먼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추락지구로 인해서 해당 지역이 이미 도시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락지구가 지정되면 이런 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의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여기 농지였었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도시개발구역을 딱 정하면 지정고시한 때부터 의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또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땅 주인들이 함부로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으로 잡아버립니다. 자, 7가지 개발행위는 건물화 건축, 공작물 설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여기 토토토죠. 자, 게다가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선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요구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건축물을 고치는 것 대선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요거 하나 추가하고 중목의 벌채나 식재가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으로 7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허가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특별 광역 자치도 시장문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특별 광역 자치도 시장문수 같은 각 도시의 장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다음 행위가 7가지네요. 가설 건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자, 물건 1개월 이상 쌓고, 물건 쌓고,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여기 토 이런 식으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에다가 자, 건축물의 대선과 용도 변경 추가하고요.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거,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 요구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실 때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이런 개발행위를 하면 사업에 방해되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자, 이런 관청들한테 허가받는 행위로 잡아놓고 실제 이거 허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이거 불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에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은 들어가지만 토지 합병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7가지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합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또 안 받는 행위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제가 파란색으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여기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7가지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되면 허가 안 받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우리 예전에 배운 거랑 조금 유사하네요. 국토기획법에서도 이렇게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라든가 농사 짓는 거랑 관련된 개발행위는 이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다가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재다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자, 물건을 쌓아두는데 1개월 이상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되기 때문에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재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 채취,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원래 중목의 식재도 허가 대상이죠. 앞에서 중목의 식재도 나무를 심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같은 경우는 임시로 심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거니까 임식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또 임식재가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할 때는 이 경작행위에 방해가 되는 안 좋은 거로 보고 이건 허가 대상으로 또 포함시킵니다. 자, 허가 안 받는 대상에서 제외면 분홍색 행위일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허가를 안 받는 행위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있는데 이 임식재가 경작지에서 할 때는 경작행위에 이 임식재가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허가 대상으로 또 잡는 겁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를 안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노란색으로 열거된 것들 여기 4번, 5번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얘기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 이론 강의를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요. 항상 이론 강의를 눈으로 쭉 익혀두시고 그 원리를 조금 파악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을 이제 공법 실력을 쌓아두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경과 규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먼저 하고 있던 사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추가 허가 받지 말고 30일 안에 공사 내역을 신고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과 규정 기득권 보호도 국토기획법에 있었죠.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시가화종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 전에 자, 미리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있었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기 전부터 먼저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기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존 공사가 허가 대상으로 잡히더라도 허가받지 않고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기존 공사니까 기존 사업이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과 규정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나오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고 국토계획법상 이런 거랑 비슷한 조항이 나오면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결정고시이고 나서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경과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째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입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 해제와 비정상 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에 보시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는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홍색 다음 날을 꼭 밑에 연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정상적인 해제가 뭐냐면, 공사 완료 공고일, 환지 처분 공고일 요 다음 날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공사 완료 공고일은 수용 방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용 방식에서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이고 환지 방식에서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인데 여기 다음 날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된다. 이거는 정상적 해제. 자, 문제는 우리 비정상 해제인데요. 자, 우리 비정상 해제는 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중간에 도시개발구역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 보면 자, 일단 우리가 아까 A타입하고 B타입을 생각하면서 자, 일단 여기 1번 조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이 없으면 그 3년이 되는 날 위에 연결해서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구역에서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십시오. 우리 A타입에서는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순서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인데 여기는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요겁니다. 요거. 자, 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으로 가서 설계도, 요 사업시행자가 설계도를 준비해서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을 내야 되는데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사업을 자꾸 지연해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안 내기 때문에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글씨로 써 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A타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서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B타입입니다. 자, B타입은 아까 제가 이제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 같은 데서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고시가 안 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해제가 있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바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2년, 3년이라는 이런 해제 요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비정상 해제인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A타입인가요? B타입인가요? 자, B타입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A타입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그냥 여기 보십시오.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는 구역에서 실시계획으로 바로 가는 3년은 이건 A타입의 얘기고, 자, 이렇게 A타입에서 구역 지정에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3년을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B타입이죠. 자, B타입일 때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순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땅에서 아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같은 땅에서는 그러면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너무 늦게 하면 안 된다.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안 하면 자,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도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구역이 또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년, 3년. 자, 보시면 구역 지정 후 자,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 B타입일 때 비정상 해제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을 때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되는 날,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은 이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2년하고 3년이 모두 5년으로 또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또 특이합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는데 구역 지정고시 한 날로부터 근데 여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이거 5년으로 바꾸는 거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내야 돼요.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만 내면 되는데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해제인데 이게 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3년이 또 5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비정상 해제가 요거 아까도 우리 비정상 해제 같은 경우가 여기 1번 같은 경우 요건 정상적 해제죠.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한지처분 공고 다음날 여기 번호 2번 붙은 거는 정상적 해제고 여기 1번 자, A타입에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요건 5년으로 바뀌는 예외는 없습니다. A타입에서 3년짜리 요거 하고요. 네, B타입에서 이렇게 2년 넘어가는 거하고 3년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는 거. 여기에 양가로 1번하고 3번 케이스는 비정상적인 해제라는 것입니다. 자, 비정상적인 해제인 양가로 1번 사유하고 3번 사유가 생기면 자, 도시개발구역이 이제 3년 되는 다음 날, 뭐 아니면 뭐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 의제가 되면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비정상 해제면 환원 폐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까 우리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는 환원 폐지 문제가 안 생기고 아까 비정상 해제 1호하고 3호가 뭔가요? 자, 1호는 요겁니다. 요거.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3년 되는 다음날 해제하고 자, 3호는 요거죠. 요거. 여기 2년짜리하고 3년짜리 해제되는 거. B타입일 때. 자, 이런 경우는 환원 폐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1호와 3호 경우는 뭐 3년 되는 다음날, 뭐 2년 되는 다음날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비정상적으로 해제 의제가 되면 지정 전의 용도죠. 아까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도시지역이 다시 옛날 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해질 때는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긴다. 지정 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가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아까 양가로 2호 사유 정상적 해제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아니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자, 폐지가 되면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보안관리 투기 방지 대책인데 이건 뭐냐면 자, 정보 누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어떤 사건이나 토지공사 같은 토지공사의 그 임직원 직원 중에서 일부가 이 도시개발 사업할 장소에다가 미리 땅을 사거나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이제 어떤 위법행위를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 관련된 조항이 있었는데, 자, 그런 걸로 관련해서 이게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자, 다음 각구 해당하는 자, 지정권자라는 관청. 자, 지정을 요청하는 아까 우리 시군구청장이라든가 중앙의 장이라든가 시군구청장,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주민들한테 관련 정보가 공표되기 전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관련 업무를 보면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정권자가 속하는 기관이니까 시도나 대도시에 속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요청자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 구청장 여기 소속 공무원들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시행자, 민간 시행자나 공공 시행자 같은 그 시행자가 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의 종사하는 사람들 여기 봉사하는 거 우리 공기업의 어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 자, 업무 처리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죠. 도시개발사업 어떤 후보지 같은 걸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한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보 제공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떤 뭐 돈을 받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 후보지를 미리 정보를 빼가지고 사전에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했을 때 특히 2호를 위반해서 타인한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세게 처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에 3배 이상 5배 이하 범위 안에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상한액이 10억이니까 재산상 얻은 이익 같은 경우가 재산상 얻은 이익이 만약에 1억 5천이다. 자, 1억 5천에서 5배까지 벌금을 최대로 부과할 수 있죠. 그럼 이제 7억 5천만 원이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억을 넘지 않게끔 해가지고 32회 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봤는데 지정권자 기억나시나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원칙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지정 규모는 뭐 1만 이상, 3만 이상, 뭐 1만 이상, 30만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게 원칙이다. 지정 절차 아까 주민 의견 들을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미만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지정 효과, 의제 효과하고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 해제할 때 비정상적인 해제하고 정상적 해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해서 한번 공부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공부하실 때는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공부할 때 또 다른 거랑 혼동될 수 있으니까 지정권자, 지정규모, 지정절차, 지정효과, 해제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구의의사를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여기 2번째 테마인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개발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되겠네요.